새벽 2시, 3시 또는 4시가 넘도록 잠 못 이루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나와 공원으로 간다면 만일 100명, 1000명 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물결처럼 공원에 모여 각자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예를 들어 잠자다가 죽을까봐 잠들지 못하는 노인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따로 연애하는 남편, 성적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자식과 생활비가 걱정되는 아버지, 사업에 문제가 있는 남자와 사랑에 운이 없는 여자,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과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사람. 만일 그들 모두가 하나의 물결처럼 자신들의 집을 나온다면 달빛이 그들의 발길을 비추고 그래서 그들이 공원에 모여 각자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렇게 되면 인류는 더 살기 힘들어질까? 세상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될까? 사람들은 더 멋진 삶을 살게 될까? 아니면 더 외로워질까? 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일 그들 모두가 공원으로 와서 각자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태양이 다른 날보다 더 찬란해 보일까? 또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를 껴안을까? 안녕하세요. 라이비엔의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네, 기자님 지난주 방송 나갈 때 네. 실시간 채팅으로 네. 기자님이 아직 스위스 초콜릿 맛본 적이 없다고 하셨더니 네. 어떤 분이 3만 원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스위스 초콜릿 한번 드셔보시라고. 저 스위스 초콜릿 사 먹으라고?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드셨어요? 아니요. 드셨어요? 아직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고요. 그렇군요. 돈을 받으면 3만 원으로 사서 초콜릿 좋아한다는 다니엘 씨와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초콜릿과 이렇게 꿉꿉한 장마철을 이겨내시는 거 어떤지 한번 권해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힘있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의 맥주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골라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영화 나란 말씀이 포스터네요. 네, 맞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다가 최근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전미선 배우의 유고 작품이기도 해서 네. 오늘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이 송강호 씨, 박해일 씨, 그리고 전미선 씨 이렇게 3명이 주인공인데 네. 이게 16년 만에 만난 거라고 해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서 이 세 분이 연기를 하다가 이번에 16년 만에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송강호 씨는 언론 시사회에서 너무 안타깝고 슬픈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했었고요. 영화를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잡함을 느꼈다며 영화가 슬픔을 딛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남겼습니다. 네. 또한 박해일 씨는 개인적으로 선배님의 마지막 작품을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이었다. 보시는 분들도 저희 작품에 대한 따뜻한 온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배우는 연기로 기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가 전미선 씨의 마지막 작품이 아니라 불멸의 연기로 남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의 맥주 픽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우리는 왜 자살을 생각할까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살공화국의 저자 김태형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요. 이 자살이라는 주제로 책을 쓰시게 된 특별한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국 사람들이 사실 자살을 제일 안 하는 민족이거든요. 지금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네. 원래 민족적으로는 네, 자살 자살 거의 안 안 한다. 하는 네. 그런 민족인데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게 됐을까 네네. 하는 의문. 그다음에 특히 90년대 이후 20년 사이에 자살률이 4배가 뛰었다고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 90년대 이후로요. 이후 20년 사이에 네. 그래서 무엇이 한국인들을 이렇게 자살로 몰아넣었는가 해서 그 주제가 일단 흥미로웠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책도 여기 들고 나와 주셨는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초반에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그 책이 잘 팔리는지 잘 안 팔렸다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아니 저기 아까 이론서로서는 잘 팔렸다. 네 맞아요. 이런 사람 그렇죠. 네, 그걸 좀 강조를. 아니 근데 왜 한국 사람들 원래 자살 제일 안 하는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유럽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뭐 아주 월등하게 자살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고, 네네. 그 전형적인 유럽형 자살은 그 불안으로 인한 자살, 외로움으로 인한 자살, 네네. 염세 자살 뭐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국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또 일본하고 비교해도 일본은 사실 자살을 좀 한 민족이고 네. 자살 약간 찬양하는 이렇게 문화도 있는데 자결 문화. 네, 근데 한국은 그런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살이라는 것은 이제 분해가지고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자살 정도만 있었지 그 염세적인 자살, 뭐 비관 자살, 외로움으로 인한 자살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자살을 많이 하게 됐느냐 조사를 해보면 일본 강점기 때 이제 자살률이 올라가고 네네. 그 다음에 좀 저하됐다가 네. 이제 박정희 독재 정권 시기부터 또 올라갑니다. 아. 그러다 또 80년대 좀 떨어지다가 네. 90년대를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사이에 4배가 뛰어서 네네. 지금까지 계속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정치 상황에 따라 일제 시대 굉장히 핍박받던 시대, 네. 독재 시대도 굉장히 핍박받던 시대, 그 다음에 90년대로는 97년도에 IMF 네. 시대, 그때 이렇게 이후, 시대에 네. 따라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자살률의 네. 폭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군요. 네. 제일 놀랐던 거는 뉴스에서 뭐가 어떤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관련된 책임자들은 이제 좀 목숨을 끊는 그런 문화가 맞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조사받다 수사받다가 네, 맞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많은데 자살을 하고. 그런 건 유럽에서 잘 못 찾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계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거의 최상위 국가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OECD 평균의 2배가 넘어 2017년도 통계청 그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23.3명꼴로 자살하는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자살이 뭐 일상화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일상화, 현상이 좀 만성화,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네. 네. 그나마 그 자살률이 좀 떨어진 겁니다. 과거에 네. 비해서. 네, 그래서 과거라고 하면 90년대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후에. 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더 높았어요. 네네. 그래서 자살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한 사람 건너서 자살 혹은 한 사람 건너서 자살에 대한 얘기를 듣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자살이 굉장히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이제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든가 혹은 한 달이 건너면 자살한 친구가 있다든가 뭐 이런 생활이 되다 보니까 거의 만성화, 일상화 된 측면이 있고 네. 또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좀 포기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살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 네.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자포자기의 문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살의 어떤 뭐 본질을 한번 짚어보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자살을 할까? 이게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나요? 동물들 중에서 네. 자살을 하는 동물이 인간밖에 없는 건가요? 많이 자살을 하느냐 적게 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동물들의 자살은 극히 이제 드문 예이고 네네. 그리고 또 인간의 자살과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동물들은 인간만큼의 자의식이라든가 사회의식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종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다든가 하는 식의 자살들을 혹은 뭐 사람이 키우던 말이나 개가 주인 따라 죽는 특수한 경우 뭐 이런 걸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뭐 사람의 자살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좀 보편적으로 이제 존재해 왔기 때문에 네네. 가장 인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학자들은. 사람의 자살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고통을 끝장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욕구들을 원만하게 충족시키는 삶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메슬로가 얘기했던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같은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사랑과 소속감. 네. 네. 근데 이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실현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만약에 계속해서. 네. 그럼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고 그 고통이 극에 달하면 보통 이제 그만 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소장님께서 쓰신 자살공화국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국형 자살이라는 챕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면 다른 나라랑 한국이랑 좀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네. 한다면 이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네. 이 평민인 농민들 네. 사이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계급 사회이긴 했지만 그들끼리의 그렇죠.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양반이 뭐 네. 평민을 대하는 거야 뭐 이제 나빴겠지만 네. 보통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 문화가 7, 80년대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중에 그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네. 그런 공동체 문화를 맞아요. 보여주거든요. 네.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고 네, 네.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네. 90년대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다 단절이 되고. 단절되면서 공동체에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관계에 대한 요구, 네네. 이게 제일 높아요. 욕구가. 욕구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네, 욕구가. 관계에 관한 욕구가 그냥 남들하고 알고 지내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마음이 통하는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말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게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문화입니다. 외국에서는 왜 내가 네 마음을 알아줘야 돼? 네. 조금만 친해지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네. 한국 사람 특징이. 이제 그런 식의 관계에 대한 지향성이 높은데, 요구는 높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사회적 관계가 나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뭐랄까 공동체 의식을 바라는 공동체를 바라는 욕구가 강한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살이 많은 거고 네. 원래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욕구 자체가 그럼 낮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살아도 그 자살에 대한 욕구가 없고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통이 좀 덜한 거죠. 고통이 덜하다. 그러니까 기대가 네. 이만큼 높은 상태에서 밑바닥인 거하고 기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 한 거하고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서양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좀 심하다 보니까 네. 어떤 문제가 항상 있냐 하면 고독과 불안의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고독과 불안으로 인한 자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약간 한국에서는 이거 좀 고독을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네. 좀 찾기가 어렸던 사례도 뭐냐면은 내가 혼자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러니까 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찾으러 가면 사실 화장실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우울증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울증이 이제 질병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살도 질병이다라고 네.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흔한 그 제가 볼 때 편견 중에 하나가 네. 왜곡 중에 하나가 자살의 주요한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아, 그 자, 편견인가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왜곡입니다. 일단 왜곡. 사실 왜곡. 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괴롭힘을 당했다. 직장 다니면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그럼 우울증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자살했어요. 그럼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인가요? 아, 괴롭힘이죠.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왜 걸리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제 그 문제는 빼고 자살은 우울증과 상관관계가 높다. 따라서 우울증은 자살의 원인이다 주요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네.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사실 이렇게 몰아가는 풍조가 언제 있었냐면 일본 식민지 시절에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시절에 갑자기 자살률이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때 사설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동아, 조선 이런 데서도 한국인들 원래 자살과 진짜 거리가 먼데 네. 그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자살이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사설에 나오는데 그때 일본 총독부 그다음에 이제 경찰 쪽에서는 뭘로 몰아가냐 하면 정신착란하고 신경쇠약으로 몰아갑니다. 아, 자살의 신경쇠약, 원인, 자살의 네, 원인은. 정신착란. 네. 아,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몰아갔다는 몰아갔죠. 말씀이시군요. 계속 네. 그렇게. 그래서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너무 이제 그 선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식민지 통치를 오래 받는 후반부가 되면 일반 상식이 돼버려요. 자살의 원인은 신경쇠약이다. 그래도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게 어떤 질병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질병인지 정신과 전문의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번 화면 자료화면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를 앓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듯이 마찬가지로 마음의 감기 우울증을 앓게 되면 전반적으로 정신적인 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도 줄어들고 잠을 많이 자게 되고 식욕은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의욕이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뭐 저희가 그게 사회적, 문화적, 생물학적 나눌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적으로도 우울증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족력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좀 집단주의 경향이 강합니다. 집단주의 경향이 강하고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주의 강한 문화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도 다른 나라보다 치열하고요. 그 아까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감기가 앓고 몇 주면 완치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기가 또 걸리잖아요. 1년 있다가.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완치가 되는데 문제는 재발이 쉽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재벌이 되면은 마음의 감수성이 계속 예민해져서 점점 재벌이 잦아지고 기간도 길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기에 치료를 빨리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방법은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만 건강해지기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운동도 어떤 운동이 좋냐면 강도가 높은 운동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걷기도 좋은데요. 뭐 특히 어르신들은 부상일 때 걷기보다는 잡는 뛰는 게 좋습니다. 강도가 높은 운동이 더 삶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운동을 꾸준히 했으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또 두 번째는 사회생활입니다. 인간은 집단생활하는 무리에 속하기 때문에 고립되면 더 우울증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가 중요하고 또 아무래도 핵가족사를 옛날만큼 가족의 역할이 많아지지 못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임이나 친구 모임, 동호회를 많이 가입하는 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내가 맹장염에 걸렸을 때 맹장염을 의지로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심한 우울증을 걸린 상태에서는 가벼운 우울증에는 친구들이 도움으로 되지만 심한 우울증일 때는 의지로 안 되거든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자꾸 권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병원 치료를 떠나서 주변에 해주실 것은 그 사람을 지지를 해주는데 마음을 안 해주는데, 예를 들어 섣부른 충고는 금물에 온다고. 그죠. 제일 안 좋은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힘내라는 거죠. 무조건 화이팅 하는 거죠. 다 잊어. 그 정도는 뭐 힘내자. 다 잊어버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 마음을 외롭게 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야, 너 진짜 그럴 거 힘들겠구나. 네 마음 이해한다. 나도 그럴 겪어서 힘들었겠다. 그런 말이 제일 좋습니다. 그걸 우리 공감이라 해서 공감. 저도 대학생 때 실험을 당했을 때 한 6개월간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앓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평생에 몇 번씩은 앓을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마음의 간격, 마음의 슬럼프인데요. 물론 사실은 치료를 안 해도 저절로 완치가 됩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하지만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경제적 손실, 또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도 받으시고 또 병원의 도움도 받으셔서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저는 권유드립니다. 좀 약간 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우울증의 기본 감정 두 가지는 슬픔과 분노입니다. 네네. 그래서 슬픔과 분노 중에서 이 분노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자기를 화나게 한 대상이 있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그 대상을 향해서 표출을 못하면 네. 결국 자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자기를 탓하게 되거든요. 네네. 네가 바보 같은 놈이야. 넌 당해도 싸. 이러면서 이제 점점 자기 개념이 악화되고 자기 혐오까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 심각해져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로 자기를 분노하게 하는 대상을 네. 알고 그 대상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표현을. 들어서 뭐 사회가 나를, 독재 정권이 나를 화나게 해서 그 분노가 쌓였다. 그럼 독재 정권을 향해서 표현해야 이게 네.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뭐 사람들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옛날에 80년대에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일시적으로 조금 떨어져요. 네. 범죄율도 떨어집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분노가 사회적으로 밖으로 나가야지 되는데 안 나가면 자기를 공격하든가 그렇군요. 무차별적으로 일탈 행위, 범죄 행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두 가지가 보통 같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자살률이 올라가면 강력 범죄율도 올라가고, 자살률이 떨어지면 강력 범죄율도 떨어져요. 되게 그렇군요. 희한하네요. 어딘가 표출을 좀 해야 되는 왜냐면 이 부분이 분노가 있군요. 문제가 되니까. 네. 이 분노가. 혹시 저한테 쌓인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저 폭력적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비폭력 대화 방법이라는 짧은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폭력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말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거나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거나 그럴 때 자꾸 나 자신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굉장히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굉장히 비극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풀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 원인을 이제
찾아낼 수 있고 나는 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미국 여자였던 것 같은데 어떤 기사를 뭐 블로그 이제 썼거든요. 근데 거기 무슨 얘기 나오냐면 한국에서 그 타로 뭐 그다음에 관상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점 보러 가고. 네. 점 보러 가는 거는 사주팔자 보고. 뭐 맞아요. 네. 사주팔자 이런 거는 사실 정신과 가서 내 얘기하는 거는 조금 사회적인 의식이 좋진 않아서 이런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네. 내 얘기하는 건 오히려 더 이쪽으로 좀 표출되는 것 같다고 맞아요.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저도 주변에 점 보러 갔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점 보러 가서 뭐래요? 그랬더니 일단 뭐라고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네네. 점 보러 가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인데 각티슈가 딱 하나 있대요. 네네. 그래서 일단 자기 얘기를 털어놓게 되잖아요. 신점 본 사람한테. 그러면서 울면서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 어떤 분노나 쌓였던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까도 또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그 정신과 의사분도 말씀하셨으니까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있는 것만으로도 네. 이거 굉장히 많이 치유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자살은 좀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자살 바이러스라는 말까지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살 옛날에는 바이러스?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 그랬죠. 네. 네 맞아요. 자살 유명인이 자살하면 따라하는 거. 네네. 네네.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나는 이유는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자살을 했을 때 네. 그걸 인해서 두 가지 정도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저 사람이 겪은 고통도 나는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저게 자살할 정도로 심각한 거였구나. 네네. 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의 고통을 확대 해석할 수가 있죠. 네. 아하. 공감하면서.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이제 그게 위험한 점이 있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용기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이런 고통은 자살로 끝낼 수가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의 대안. 네. 그러니까 고통을 끝장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유명인이 자살했을 때 파급 효과 좀 있습니다. 아까 메르타 효과라고 하셨는데 그 괴테가 쓴 그 젊은 메르타의 괴테요? 슬픔이 독일 사람이죠. 네, 18세기 그 책이 나왔을 때는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책 보고 그쵸.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고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종종 동반 자살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동반 자살 카페도 있어가지고 네. 자살을 해야 되는데 혼자 자살하기 뭐 용기가 없으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뭐 펜션에서 자살을 한다거나. 근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힘을 합쳐서 용기를 내자 하는 측면도 하나 있을 거고 네. 또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요. 결국은 외로움에서 네, 오는 왜냐하면 그 청소년 자살할 때 편지 중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나 죽고 나면 와줄 거지. 죽고 나면 내 묘지에 찾아와줘. 뭐 이렇게 유서를 쓰고 죽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전미선 네, 배우 씨가 전미선 씨. 이제 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네, 정두원 전 의원도 네, 맞습니다. 목숨을 끊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미디어 노출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를 신경 안 쓸 거란 말이에요. 제가 네. 뭐 어디서 실수하고 뭐 이래도 그러면 뭐 이제 덜 치명적인데 그게 네네. 이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막 비난이 쏟아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부담감이나 압박감, 네네. 창피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자살할 가능성이 좀 높다. 연예인이 정말 좋아서 연예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네. 인기를 받고 싶어 연예인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심리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인기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 이제 막 폭발적으로 막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가 떨어진다든가 네. 아니면 비난이 쏟아진다든가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바래서 했던 일에 네네.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살할 수도 있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는데 그 뭐랄까 청소년들이 단순히 이제 교육의 문제다라고만 보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입시의 문제 뭐 이런 거를 봐야 될지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한국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최근 얼마 전까지 통계로 봐도 6년째 꼴찌했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네. 네. 세계적으로.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일단 뭐 기본 원인일 텐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국 부모들이 요즘 아이들한테 이 공부 강요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네. 자식들을 대할 때 공부를 기준으로 조건부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 잘하면 더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공부를 안 하면 뭐 이제 냉담해진다든가 네. 화를 낸다든가 혼낸다든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이제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공부를 못하면 부모의 사랑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네. 당연히. 그래서 이 한국 학생들은 성적이 안 좋다 이러면
일단 그걸 뭘로 해석하냐면 이제 부모한테 나는 버림받을지도 몰라. 그렇군요. 이 유기공포라고 보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데요. 네. 유기공포를 경험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고선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사람 대접 못 받는다. 네. 이런 걸 자꾸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면 또 사회도 나를 버릴 거야라는 2차 유기공포. 저는 이제 네. 사회적 유기공포라고 표현하는데 이 메시지 두 가지 이중 유기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네. 성적 떨어지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성적 좀 떨어졌네 이렇게 간주하지 못하고 네. 엄청난 스트레스 혹은 두려움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저 오늘 아침에 이제 다른 촬영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정치인들의 막말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브라질 뭐 대통령이 네. 그런 말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또 자기도 막말로 유명해서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 되느니 죽게 내버려야겠다. 네. 이런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모는 솔직히 왜 아이를 낳고 왜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지 난 이해 진짜 그러게요.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지 아이도 거기서 오히려 본인이 더 노력할 텐데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그 기준을 세우면 네. 이건 어린 애들한테 너무너무나 큰 맞습니다.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회 약자들 네. 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노인 자살 네. 아까 조금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은 어떻나요? 그 노인 자살 노인 자살률이 정말 너무 높아서 네. 끔찍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았었는데 네. 그때가 언젠가요? 그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제가 네. 책 쓸 때도 그랬으니까. 아, 2017년? 네. 16년 그쯤에. 근데 이제 네.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좀 네네.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이제 노인 자살의 핵심은 역시 고독인데요. 네. 이 고독한 노인들, 즉 고립된 노인들을 이제 돌보는 체계 이게 좀 도입되면서 자살률이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왜 노인들이 말년에 고독해지느냐? 돈이 없어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제가 알기로는 55%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거의 이제 49%였다가 맞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통계 봤어요. 55% 거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이제 거의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네. 나머지도 부자란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족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네네. 부모도 또 이제 돈이 없으면 자식들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자기도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독해지고 그게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건데 결국 이것도 한국 사회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자살, 노인 자살도.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인간에게 세 가지 비극이 있는데 어린 나이의 성공, 중년의 외로움, 그리고 이제 노후의 가난함. 아. 그 세 가지 인간의 제일 큰 네. 비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런 고독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 자살률이 좀 줄어든 이유가 이제 그런 노인들을 좀 보호하고 돌보기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사회 안전망이 자살과 연관관계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회 안전망의 의미는 이제 심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회가 나를 사랑한다. 사회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 네. 내가 쓰러지면 공동체나 사회가 나를 도와준다. 신뢰, 네네. 사랑 뭐 이런 거로 심리적으로 사실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 안전망이. 그러면 이제 반대의 심리가 생기겠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다. 사회나 공동체는 내가 죽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네. 외롭고 뭐 이제 내가 여기서 왜 살아야 되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경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신적으로 얼마나 안정감을 주느냐 네. 그 사람한테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취급받고 있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장치다. 실제로 뭐 정부 국가로부터 뭐 기본소득 요즘에 실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받은 네. 사람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국가가 왜 나한테 필요한지, 네. 국가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은 그런 이제 심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럴 경우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하죠. 네. 그래서 이웃에 너그러워지고. 네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게 그렇게 없으니까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너그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네가 죽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써. 어차피 내가 죽을 때도 너희들이 신경 안 쓸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팽배해 있거든요. 이 권위주의나 아니 민주적인 절차 약간 어떻게 보면은 떨어져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뭐 자살이라든지 이런 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나 민주주의가 이제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갑질이거든요. 네. 직장 내 스트레스 중에 1위도 뭐 이제 그런 쪽이랑 관련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미투 운동 터진 데서도 알 수 있지만 여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이제 성폭력이나 성추행도 심각하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직장 내 민주주의가 잘 실현돼 가지고
동료들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네네. 그렇다면 그런 걸 안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게 공동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민주주의가 실은 돼야 공동체가 가능한데 네. 한국의 직장 문화라는 것은 조직 문화라는 것은 이 권위주의가 지배하고 반민주적인 어떤 풍토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다 윗사람 눈치만 봐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잘 해결돼야 저는 한국에서 공동체로 복원되고 사람들이 자살도 훨씬 적게 할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은 이제 추상적인 의미에서 사회가 날 도와준다는 거고 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네. 근데 그런 건 사실 직장 다니면 직장 동료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학생들은 학교 친구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들이 사라져야 사람들이 이제 난 혼자가 아니다. 매솔가 얘기한 그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으로 그런 단위를 이제 갖게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권위주의 타파나 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하죠. 어떤 미국 사람이랑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통 내가 이웃이 있으면 그 이웃하고 계속 소통하고 뭐 서로 밥도 챙겨주고 뭐 이런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뭐 아파트 뭐 어떤 거주 방식 때문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웃들도 서로 인사 잘 안 하는 문화인데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서로 신경 잘 안 쓰는데 그러면은 자살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 있으면은 이거 뭐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나와 약간 상관없는 일이라고도 여기는 분위기라고 네. 파악하면 되나요?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지 않고 네. 뭐 이런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져요. 아.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살아남아야 예, 되니까 예, 자기 이제 스스로. 사회 안전망이 튼튼한 북유럽이나 요즘 독일도 괜찮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남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뭐 북유럽 사람들 그런 얘기도 한대요. 누군가가 실직해서 혹은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 주저앉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금 네. 내서. 이런 입장이라면 네네. 이제 미국의 경우에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이제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게 됐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방청객들 굉장히 많은 방청객들이 죽게 놔둬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와. 근데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분위기가? 한국은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적대시하고 네네. 공동체가 나를 도와준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진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운전해 보시면 알 거예요. 깜빡이 키면 안 끼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호적, 너그럽지는 않아요, 별로. 한국 사람들이. 좀 화가 나 있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겪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혹시 내가 잘 챙겨주지 네. 못했나 이런 죄책감도 크고 네. 그런 트라우마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주변인들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네. 나도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삶이 고통스러우면 자살로 끝낼 수 있구나라는 또 본보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주변인 자살할 확률을 증가시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통계에 의하면 자살자 유가족이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6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을 때 이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 더 파급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줄이는 문제는 그 단 한 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문제를 떠나서 네. 나머지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런 위험성이 도와주느냐 아니냐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사례도 들어봤어요. 어떤 이제 부부였는데 남편이 이제 자살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밤마다 일을 하고 남편이 이제 뭐 해외에 살았으니까 남편이랑 통화했던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어떤 신부님이 그 이제 유가족, 그러니까 즉 와이프한테 남편하고 통화했던 똑같은 시간에 밤마다 전화했었대요. 네. 왜냐면 이때는 굉장히 그 위험성이 네. 급격히 늘어난다고 얘기를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습관적으로.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신부님 같은 시간에 계속 이제 전화했다는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약간 좀 자살을 좀 줄이려면은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노력 또한 개인의 노력? 그 사실 일본 식민지 시절에도 보통 아까 신경쇠약으로 몰다 보니까 네. 한강에다가 그런 표지판 세우고 이런 걸 했었어요. 네. 아, 그때 당시에도요? 네, 자살 지금의 방- 거기 네. 이제 자살 방지 용어 네, 있는 그런 것처럼? 것처럼 자살 네. 방지 캠페인도 하고 네. 그러니까 대응 방식이 비슷해요. 그때도 그런 식으로 신경쇠약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하시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캠페인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우울증은 당연히 치료해야 마땅하지만 그런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근본적인 문제를 손을 못 대니까 자살률을 낮추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저는 한국 사회에서 자살률이 낮아지려면
결국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복원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격차를 빨리 해소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격차에서요. 네, 왜냐하면 격차가 커지면서 관계가 악화됐거든요. 네네. 뭐 어떤 사이든지 그렇습니다. 격차가 크면 클수록 관계가 나빠지고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관계가 좋아져요. 네. 그래서 격차를 우리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같은 거 혹은 뭐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공동체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네. 나도 공동체 사람들을 아껴줘야지. 이렇게 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네. 이웃들하고 인사도 시작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 사회가 돼야 마을 공동체, 뭐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이런 게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자살을 안 하는 사회로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격차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게 휴거라는 말, 뭐 휴먼시아 거지라는 말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 임대주택을 일컫는 말이 휴먼시아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친구 중에 임대주택에 사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을 너 휴거지, 휴먼시아 거지지 이렇게 부르고 자기네들끼리 계층을 나누는. 네. 뭐 그리고 초등학생들 보면은 뭐 엄마 우리는 왜 20평대야? 우리도 30평대 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계층을 나누는 문화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평수에 따라 끼리끼리 모여서 따로 놉니다. 지금 네. 초등학생들이. 근데 그걸 누구 보고 따라 배웠겠습니까? 어른들 그러게요. 보고 따라 배운 거죠. 네. 그리고 어른들은 왜 그러냐 하면 격차 때문에 자기가 당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 위에 사람들한테,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분풀이를 또 밑에 사람들한테 해요. 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만연되다 보니까 한국이 갑질 사회가 되고 막 이러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뭐 자살률을 줄이긴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뭐 핀란드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예. 자살률이 좀 많이 이제 감소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런 사례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일본은 잘 모르겠고 네네. 유럽, 북유럽 같은 나라들에서 자살률이 높았던 나라 연구한 걸 한번 보니까 그때 이제 자살을 많이 한 이유를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많이 이제 하게 되면서 아이들 이제 양육이 이제 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혼자 크고 막 외로움 타고 이러면서 자살이 든 거 아니냐.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네네. 남녀 평등의 견제에서 국가가 그럼 양육을 책임져야 되겠다. 네. 이제 시대의 추세에 맞게. 그러니까 여성들도 마음껏 나가서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갖춰서 아이들을 키우자. 네. 이래서 이제 사회보장제도 안전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고는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제 제가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살률을 줄인 나라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안심시켜주면서 줄인 거지. 네. 뭐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이런 문제가 네, 아니라. 경쟁을 많이 시켜서 네. 줄일 수는 없어요. 네. 반대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네네. 안심을 시켜주고 안정을 시켜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괜찮다. 너 뭐 어떻게 애 낳아서 키워도 이 사회에서 충분히 국가가 돌봐줄 수 있다. 또 너 파산하면 국가가 도와줄 거다. 뭐 이런 게 돼야 이제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자살률이 한때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은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1980년대 지금하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그 자살률이 좀 비슷했나요? 비슷했어요. 아. 예, 그때도 한 10만 명에 13명? 네, 정도? 23명, 24명 정도였다고 네. 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11명 정도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독일도 약간 그 사회적 통합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통일 이후로는 물론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안정화되고 실업률도 그 90년대에 비해서 한 절반으로 이제 줄일 수는 있었는데 네. 근데 독일의 특징이 뭐냐면은 압도적으로 남자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3배 이상. 선생님 어떠세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남녀 비율 차이가 좀 있나요? 자살에? 남자가 좀 더 많이 할 겁니다. 아, 그럼 왜 그런 걸까요? 남자들이 받게 되는 하중이 있어요. 그 가장으로서의 하중. 네, 가부장적인 어떤 그 네. 풍토가 아직까지 좀 있다 이어지고 있는. 보니까 네. 아빠의 역할은 이제 돈 벌어와서 가족을 부양하는 게 이제 아빠의 역할이고 네. 그걸 못할 시에는 아빠로서는 이제 자격 상실했다 이런 식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언제 자살률이 많이 올라가냐면 네. 퇴직 이후에 나는 이제 가장으로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뭐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느끼면서 붕괴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네네. 그래서 한국의 남자들은 대체로 직업과 자기의 정체성을 연관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붕괴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디 회사에 뭐 이사야, 어디 뭐 과장이야. 이걸로 이제 평생을 지탱해온 분들이 이게 싹 사라지는 순간 거의 이제
왜 살아야 되지? 나는 뭐지? 뭐 이런 문제를 늦게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런 문제가 제일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한국에서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다른 질병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연구가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일단 자살을 좀 터부시하는 문화도 있고 네. 이게 일본 이제 식민지 때부터 자살자가 는 거지 그 전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전통적으로 자살을 다루는 어떤 고전적인 문헌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회피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회피요. 네, 죽음을 회피하는 거. 네. 사회가 건강할수록 저는 죽음을 가까이 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옆에 두고 산다. 그러면 삶을 좀 더 진지하게 살 수가 있고 경건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언젠가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옛날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옆에 두는 문화였어요. 네. 집 옆에 부모님 산소가 있고 시골 같은 경우 네. 집에 항상 부모님 뭐 밀폐 같은 걸 모시고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옆에 두고 있었고 죽음을 일상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삶 속에 받아들이는 문화였다면 지금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 치워두려고 하는 왜냐하면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정도는 삶이 불만족스러운 것과 비슷해 비례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불만족스러울수록 죽음을 두려워하고 네.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일수록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태도가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죽음을 산사코 회피하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친구들이 독일 와서 제일 놀랬던 점 중에 하나가 묘지가 도심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네. 유럽에는 묘지가 항상 도시 안에 있거든요. 네. 항상 성당 옆에 있고 성당 원래 항상 도심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가서 네. 이제 방문하게 되고 좋아하고. 오히려 네. 묘지가 오히려 약간 거의 공원이나 숲처럼 돼 있으니까 되게 평화로운 곳으로 우리가 여기는데 그렇군요. 한국은 잘 그렇진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묘지라는 그런 멀리 떨어져 공간을 있죠. 네, 네. 굉장히 약간 멀리하는 네.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차이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사실 자살은 내 일인데 네, 뭔 개인의 참견이냐. 선택인데. 네. 무슨 참견이냐.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나요? 근데 뭐 이치상 맞는 건 아니겠죠. 네네. 왜냐하면 자살은 사회적 자산의 상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한 개인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사회적인 어떤 도움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뭐 시스템 도움을 받든 뭐 하든 그래서 사회적 자산이에요. 근데 그 투자를 다 날리는 거잖아요. 네. 좀 경제학적으로만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단순한 개인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자기가 죽는다는 건. 아까 그렇죠. 또 주변에 파급 효과도 있고. 맞아요. 트라우마. 그래서 원래 남이 신경 쓰지 말고 이건 전적으로 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사실은 있죠.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삶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찾아보고 뭐 방법을 찾아보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 자살은 최종적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말을 했을 때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은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살을 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관계를 맺는 사람은 정해져 있거든요. 부모, 형제, 친구 뭐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 죽을래.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네. 어딘가에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하다못해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해도 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내 주변에는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럼 그 주변 사람 포기하세요.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관심 없다고 생각했으면. 하지만 세계의 나머지 모든 사람까지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냐. 누군가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도와줄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접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좀 힘들거나 좀 불안하고 이제 그런 선택 한번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앞서서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을 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시 좀 살아갈 용기를 내보자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형 소장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좀 더 그 주제에 대해서 또 한국 사회에서 좀 많은 관심을 네, 맞습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Under the Sea입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 어떤 영화 골라오셨어요? 예, 제목부터 굉장히 우울한데요. 네, 글루미 썬데이라는 1999년 작품입니다. 유명하죠. 1999년, 네. 네. 도미상대 맞아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보와 그의 연인 일로나가 운영하는 부다페스트의 작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 취직한 피아니스트죠. 안드라스가 이 아름다운 일로나에게 첫눈에 반해서 자신이 작곡한 노래 글루미 썬데이를 선물을 하는데요. 일로나의 마음도 안드라스를 향해서 움직이자 차마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주인 자보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일로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 이 글루미 썬데이는 음반으로 발매돼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연이은 이 자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스캔들에 휩싸이게 되죠. 맞아요. 노래가 너무 우울해서 네.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이 부다페스트는 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일로나를 사랑했던 그 과거의 남자죠. 오래전 그 일로나에게 고백을 했다가 차였던 이 한스라고 하는 이 독일군 대령이 다시 이 레스토랑에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옛날에 한번 잠깐 보다가 말았거든요. 좀 우울해서 그리고 이제 잘 이해 못했으니까 완전 어릴 때니까. 근데 뭐 독일, 헝가리 이제 공동 제작 영화인데 그리고 이제 그 멜로디가 계속 좀 머릿속에 맴돌고 있더라고요. 계속 따라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맞아요. 올라가잖아요. 그 선율이 정말 이거 맞아 예전에 들었던 음악이지. 근데 여기서 뭐 저주의 노래라는 네.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살의 창가라고 불리는데 제가 또 유튜브로 찾아봤더니 아예 BBC에서 60년 이상 그 노래를 금지시켰대요. 못 나가게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 실화와 허구가 좀 적절하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네. 영화 그 자체보다 노래가 더 유명한 그런 운명을 타고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헝가리의 작곡가이자 이 피아니스트인 레조 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1933년에 썼던 그러니까 집시 음악이라던가 헝가리 전통 음악들이 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연주곡으로 작곡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가사가 입혀진 건데요. 네. 당시 그 헝가리어로 소모르 버샤르나프 그러니까 슬픈 일요일이라는 노래로 발표가 돼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정말 그 자살을 많이 했다 그런 그 저주의 노래로 많이들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그게 꼭 진짜 완전한 실화냐라고 하면 조금 아니다. 뭐 아니라기보다 네. 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건 이 노래로 인해서 그 시대의 어떤 우울한 공기랑 맞물리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냐라고 약간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대상이 굉장히 암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당시 작곡가가 네. 정말로 한참 세월이 흘러서 1968년에 정말 자살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 노래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독일 감독 롤프 슈벨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이 노래에 얽혀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 있는데요. 네. 그 소설을 각색해서 한 여자를 사랑했던 세 남자 이야기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네. 국내도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 1999년에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는 2000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그 개봉 당시에는 그 흥행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 영화가 은근히 입소문을 많이 타고 또 음악이 많이 알려지면서 네네. 그 뒤로 뭐 2003년 그리고 2016년 그렇게 두 번이나 재개봉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아까 이제 세 남자가 이제 한 여성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남자 독일인이 한스가 굉장히 악역을 맡았는데 그 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ltsames Lied ist das. Das ist, wie wenn einem etwas gesagt wird, was man nicht hören will. Aber tief im Innern weiß man, dass es die Wahrheit ist. 이 대화가 좀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획기적인 장면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 자살을 두고 뭐 합법적인 살인이라던가 네. 혹은 피해자가 없는 살인 이런 식으로 막 수사를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네. 이때만 해도 자살은 굉장히 좀 금기시되는 죄악시되는 거였죠. 네. 예를 들면 뭐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은 뭐 신의 것, 하나님의 것, 또 전제 군주제 하에서는 군주의 것, 왕의 것, 뭐 이런 식이었는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그 시대 배경을 감안하면 점차 이때부터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종교적이거나 그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충분히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자살을
현대인 어떤 병리 현상으로 보기 시작한 그런 점들이 잘 담겨 있는 네. 사실은 굉장히 그 역사적인 대화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 여기 주인공 3명의 관계 좀 한번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획기적이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획기적이죠. 네. 그러니까 안드라스라는 피아니스트 이제 들어오면서 네. 안드라스도 이제 일로나에 빠지게 되고 첫 밤을 보내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장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더니 이제 자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Ich kenne die Ilona jetzt 4 Jahre und langsam wird mir klar, jeder Mensch will eigentlich am liebsten beides. Etwas für den Leib und etwas für die Seele. Etwas, das satt macht und etwas, das hungrig macht. Und die Ilona nimmt es sich eben. Ein Laszlo, ein Andrasch. Und eine geteilte Ilona ist mir immer noch lieber als keine Ilona. 한국 영화 중에서도 그 아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맞아요. 손예진 네네. 배우 네. 주연의 영화가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더 지났어요. 아, 그 10년 벌써 지났나요? 네, 그렇죠. 그때도 비독점적 그 다자연애, 이게 네. 폴리아모리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그때도 그 영화 댓글이 전부 악플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일이냐, 미친 거 아니냐 등등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시대 배경을 감안했을 때 이 작품은 그 당시에 자살에 대한 어떤 그 생각뿐만 아니라 그런 폴리아모리까지 굉장히 맞아요. 획기적인 작품이었죠. 앞서간 부분은. 그리고 보면 이 맨 왼쪽에 있는 자보라는 주인공 남자가 굉장히 따뜻한 남자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자기를 희생해서 이 자기의 원래 연인이었던 사람을 다른 남자와 함께 이제 사랑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배려, 그다음에 넓은 아량, 그리고 한스라는 사람을 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그 자보를 한스가 배신하잖아요. 그 한스의 배신을 지켜보면서 이 허탈함, 체념, 그리고 이 서글픈 감정이 딱 있으면서 그 기차 안에서 그 감정이 묻어두면서 딱 기차 문이 딱 닫히는 장면, 이게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자보라고 하는 인물은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이렇게 중심축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단 하루도 식당을 쉬지 않는 1년 맞아요. 내내 그런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엄청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음악 활동 때문에 세 사람이서 해외에 갈 일이 생겼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해외여행 간다고 되게 좋아할 수도 있는데 식당을 문 닫으면 안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되겠다고. 자기는 네. 못 가겠다라고 너무나 진심 어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뭐 홍순한 거 아니면 식당 된다는데 말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렇게 삶의 원칙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2차 대전 시기에 속절없이 이 세상의 원칙들이 무너져 나가는 광경을 스스로 겪게 됐을 때 얼마나 큰 고통에 빠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결국에는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네. 그 안드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루미 선데이라는 곡을 작곡하고 사실 사랑 일로나에 향한 사랑 때문에 이 곡을 만들었지만 이 곡을 듣고 자살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관련해서 엄청 이제 뭐 고민도 하고 죄책감도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자기 존엄성 무너지는 그런 감정 때문에 결국 또 자살을 택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자살을 택했을 때는 자기가 작곡한 노래의 어떤 의미를 파악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장면 보면서. 네. 이 안드라스가 자살을 하게 될 때 바로 그 한스의 총을 뺏어가지고 자살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계획하고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안드라스가요? 네. 그런 점에서 되게 맞는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자살률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보통 최근에 그 뭐 미국의 자살률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할 때 늘 붙는 수식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자살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뭐 최저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나라고 알아봤더니 꼭 그건 아니었고요. 1차 세계대전 때보다 오히려 2차 세계대전 때의 자살률이 낮았대요. 네네. 그리고 압도적으로 자살률이 높았던 시기는 역시나 그 대공황 시기였는데요. 경제대공황 시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작품 속에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그 대공황까지 그 맞물려서 시대의 어떤 우울한 공기가 이 개인들을 이렇게 자살이라고 하는 이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잘 그려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안드라스가 이제 자살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슬퍼하면서 일로나와 자보가 이제 대화하는 게 나와요. Ich glaube, ich habe gerade die Botschaft vom Lied vom traurigen Sonntag verstanden. Die Andrasch immer gesucht hat. Ich
Ich glaube, das Lied will sagen, dass jeder Mensch seine Würde hat. Wir werden verletzt, wir werden gekränkt. Und das alles halten wir aus, solange wir uns einen letzten Rest Würde bewahren können. Aber wenn uns nur noch ein Kübel Jauche nach dem anderen über den Kopf gegossen wird, dann ist es vielleicht besser, sich von dieser Welt zu verabschieden. Dann muss man gehen. Aber mit Würde. 이게 가장 핵심적인 대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든 자살이라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을 때 그거를 지키려고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존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가 좀 떠올랐어요. 이 일본 유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윤동주 시인이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됐는데 내용이 이렇죠.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그러니까 이 참회록에 실린 이 구절은 그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존엄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한 예술가의 그 고뇌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안드라스를 보면서 이 시대가 이 예술가들을 이렇게 어떻게 궁지로 몰아가는지.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본 것 같아요. 네. 한스가 이제 마지막 장면 보면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을 살렸다는 식으로 이제 약간 영웅화 시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돈을 받고선 빼돌린 건데. 맞아요. 그 돈을 그거 다 관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맞아요. 쓰러지고 죽고 나서 결국 본인도 관에다가 관에 실려가지고. 그쵸 실려서 이제 그 장면도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이제 결국 관으로 들어갔다 뭐 이러면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는 네. 예,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또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은 이 영화 속에는 계속 자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영화 속에 여러 자살들이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죽음은 또 타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자살이 이어지던 작품에서 단 한 번에 있는 타살이 바로 그런 그 죽음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장면을 보면 감독의 그 독설이 또 담겨 있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 한스가 죽으면서 쓰러질 때 아, 저 그 장면이 네, 아내가 한 손으로 부축을 하면서도 한 손으로 네, 목걸이를 뜯으면서 뜯어진 그 쓰러지는 네네. 맞아요. 네, 기억나요. 네, 그 진주알 하나씩 줍고 있거든요. 그렇죠. 남편 네. 쓰러져 있는데 네. 남편을 보면서도 자기의 진주 그렇죠. 목걸이를 줍고 있는 아내의 모습. 네.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와 정말 감독이 되게 독하다. 되게 디테일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디테일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결국 일로나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함께 자보의 레스토랑을 계속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제가 생각한 거는 자보의 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보가 맨 처음에 목욕신에서 거의 이제 영화 초반에 목욕신에서 일로나한테 평생 나와 함께 목욕을 해달라 청혼을 하죠. 근데 일로나가 거절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마지막쯤에 자보가 잡혀가는 날에 둘이 또 같이 목욕을 하면서 일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보한테 평생 당신의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이제 자보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살짝. 저는 그 한스의 아들이라고 좀 막연하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런 추측도 되게 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단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예전에 그 유저먼 시네마가 그 새롭게 태동을 할 때 네. 그때 새로운 독일 감독들이 내세웠던 구호가 아버지의 영화는 죽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에서는 그 수많은 왠지 예술가들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전 세대와 이렇게 좀 단절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담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스가 자기는 모를 네.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되게 세다라고 느꼈던 거죠. 저도 자보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그 아들이 자보 너무 닮았어요. 그 배우가 너무 닮아가지고 뭐 자보 맞아, 좀 닮긴 자보네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도 보니까 또 안드라스도 닮기도 했네. 한스는 아닌 것 같고. 알 수 없는 유전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어떤 단죄나 그 죽음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사실 루미 선대라는 작품은 굉장히 유럽에서도 정말 유명한 작품인데 정신이 조금 뭐 불안하신 분들은 약간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나는 정신 정말 건강하고 좀 그 영화 궁금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역시 시청자 이벤트가 있죠? 맞습니다. 네.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책 제목이
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라는 책입니다. 만화가 김보통이 전하는 대단할 것 없지만 위로가 되는 맛. 마음이 답답할 땐 일단 디저트를 드세요. 라는 게 이제 책 소개 내용입니다. 아, 맞아요. 디저트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 거 드시면 진짜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요. 오늘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진짜 맞추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제작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창의력이 아주 그냥. 자, 이번 문제는 한스가 자불식당에서 즐겨 먹던 음식의 이름을 맞추는 것입니다. 네. 영화 보신 분들은 굉장히 쉬울 텐데요. 자, 1번 비프롤, 2번 비프 롤러스케이터, 3번 시래기국, 4번 마푸 궁중 족발. 네. 그렇죠. 네. 부다페스트 하면 뭐 마푸 궁중 족발이죠. 그래서 정답을 보내주실 곳은 한이tv@한이.co.kr인데요. 정답과 함께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주소를 함께 보내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요. 주소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선물을 갖겠습니다. 주소를 안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주소를 꼭 잊지 마시고요.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수없이 맞이할 우리의 일요일은 따뜻하기를 바라며 언더듯이 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직 늘 기다리는 주성철이 언더시 안 했잖아요. 아, 춤춰야 그러네요. 돼. 우리 오늘 우울하니까 춤이라도 춰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네. 늘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언더시. 언더더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이브인의 또 하나의 순서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 두 앤니 원. 네, 한겨레 21의 허윤희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호 표지 이미지를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희망을 쏘아보지만 완치돼도 삶에서는 내팽개쳐진 암 경험자 이야기인데요. 이 이미지, 우주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거 어떻게 나온 이미지인가요? 이거는 유방암을 앓았던 암 경험자 김영기 씨의 작품인데요. 네. 자신의 가슴을 검사하기 위해서 찍었던 것 그 위에 별자리와 희망이라고 호프라고 써있는 네네. 로켓의 사진을 그려 넣었다고 한데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암 투명했던 그 시간이 마치 우주 여행을 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하네요. 네네. 네. 좀 코스모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도 암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와 그리고 세상에 다시 나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잘 담겨 있어서 이번 호 표지로 정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암 경험자에 대한 취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의학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암 환자 3명 중 2명 이상이 5년 이상 살아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암 생존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암 이후의 삶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취재를 하고 싶어서 암 환우 커뮤니티랑 뭐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 암 교육센터 이렇게 병원 쪽에 도움을 받아서 암 경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이제 20대와 40대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한창 사회생활을 하셨다가 갑자기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다시 재취업이나 복직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회에 대한 편견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을 취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취재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신가요? 기사에는 첫 번째로 기사에는 들어가지 않으신 분인데 40대 여성이고 폐암을 앓으셨던 암 경험자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처음에 암 환자들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은지 아시냐고. 네. 그럼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아주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그런 일상이 어떤 거냐고 물었더니 아주 소소한 거더라고요. 거리를 걷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다시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이런 되게 소소한 일상을 다시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 메인 기사에 등장하는 이경숙 씨 이야기입니다. 네. 그분을 통해서 암 치료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좀 보여줬어요. 네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투병하면서도 회사를 다녔지만 그런 그분을 위한 뭐 회사 자체의 배려가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 거리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근을 좀 강요하는 구조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골칫덩어리 같은 존재였다는 말을 좀 들으셨어요. 네. 그거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요. 근데 그게 그 동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계시는 곳이 하청업체, 열악한 하청업체였어요. 그래서 야근이 잦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 그분을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회사를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일을 그만두고 그만둔 이후에 3년 동안 일자리를 못 찾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회관계들이 많이 단절되고 친했던 친구들과도 서로 다른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친구들은 뭐 아이를 낳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기가 가지 않은 세상들을 좀 갖고 있어서 서로 만나는 것 자체도 불편해하면서 그런 관계만저도 좀 깨지다 보니까 그런 사회관계 단절로부터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셔서 이 사회에서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해 겨울에는 우울증이 좀 심해지셔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터에서 일을 하시는 암 생존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좀 차별을 겪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자신이 좀 제외된 걸 보고서 뭐 좀 배제의 아픔을 좀 겪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 받았다고 하자 일주일 만에 권고사직을 당한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휴가를 병원을 가기 위해서 휴가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자꾸 빠지다 보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눈치를 주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터에 다시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진짜 우리가 좀 암 환자에 대한 어떤 좀 존중함 그런 거 좀 보여주고 약간 인간미 조금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취재하다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으셨나요? 그 사회적 편견 때문에 좀 암투병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통계를 찾아봤는데 2017년 국립암센터가 일반 시민들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암 생존자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57.3%가 암 생존자의 직업 능력은 정상인보다 낮다고 응답했고요. 네. 64.2%는 가족 중 암 생존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그런 네, 인식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네. 결혼 같은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편견을 보고 자기를 볼 것이니 네.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나 결혼을 하셔야 되는 젊은 암 경험자일수록 좀 주변에 암투병 했다는 얘기를 숨기셨으니까 그렇게 숨긴 상태에서 이렇게 언론에 취재를 하기까지도 밖으로 나오기까지도 그렇겠네요. 힘드니까 그래서 네. 주로 그래서 이메일 인터뷰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익명으로. 네, 그렇게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쨌든 암 치료도 중요하지만 암 경험자들의 사회 복귀에 초점을 두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복귀에 초점을 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암 경험자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네.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이기도 한데 암 치료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살아났을 때는 사는 게 두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사회 복귀,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네. 어떤 지원책들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나 암 치료 기간에 고용 보장 등이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암 경험자들도 그 충분한 또 회복 기간이 있으면 다시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회 복귀는 이분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회 복귀를 잘할수록 더 신체적 건강 그런 심리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사회적 지지가 없는 상태거든요. 현재 암 관련 정책들은 암 예방이나 치료 중심이라서 암 이후에 어떤 직장 복귀나
사회관계 회복 등 삶의 질을 위한 정책들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가 있긴 하지만 아직 시범 사업이고 시작된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도 많이 되지 않아서 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많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암 이후의 1부에서 이어서 2부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을 담을 예정이신가요? 암 생존자로 산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 어떤 것인지를 좀 20대와 30대 젊은 암 경험자들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그분들을 돕는 또 모임이 있거든요. 그걸 네네.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갈 거고, 그리고 30대 혈행암 경험자이신 김태균 씨가 지난해 에세이도 내신 분이 계신데 그 자신의 뭐 암 진단 이후에 인생 표류기라는 글을 또 써주셔서 그것도 실을 예정입니다. 네. 사실 암 경험자이면은 뭐 본인도 놀라고 본인이 그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주변에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조금 편견을 가지고 차별시키면은 이 고통이 2배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호의 2NE1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오늘 키워드가 자살이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혹시 좀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더 우울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좀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왜냐면 이 자살이라는 이유가 어쨌든 소외감, 그다음 외로움 이런 거에서 많이 기반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자신도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잘 챙기겠지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주위에 혹시 누가 우울함을 느끼지 않는지, 누가 외로워하지 않는지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주변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뜻깊은 방송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자살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내 주변에 없더라도 정말 어디인가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분이 계신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조금 우울해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야 힘내, 야 이 정도면 뭐 나도 견디겠다 이런 말이 안 되죠. 진짜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공감해 주시고 야 나 같아도 힘들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면 네. 훨씬 더 서로 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밤 9시 만나는 라이브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꼭꼭꼭 눌러주세요.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무게를 덜고 깊이를 더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